박성재의 구속영장이 이번에 기각된 게 윤석열 구속 취소보다 더 심각한 일이다. 저는 그 CCTV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게 저들은 단 1%도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박성재 구속 기각에 국민들의 화가 들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넣기 위해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박성재가 다시 구속될지 지켜봅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구치소 수용 현황을 점검하라 지시한 건 통상적인 업무였다며 자신은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법무부의 가석방을 담당하는 팀에서도 구치소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오늘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계엄 선포 뒤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을 통한 구치소 수용인원 확보를 알아본 정황이 포착돼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가석방 담당팀에서 구치소 수용 관련 문건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계엄 다음 날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삭제된 기록이 나왔고 신용회 전 교정본부장은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에게 전쟁 시 경미한 범죄자를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다음 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약 일주일 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와 법무부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접견실에 일찍부터 함께 있었고 법무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 같은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성재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재구속영장 신청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무튼 이제 특검이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근데 그 핵심 쟁점은 위법성 인식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예.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비슷한 사회로 이상민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달라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사법 신뢰가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고위층이잖아요. 고위층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나 이런 면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네트워크 이런 거를 따질 때. 그러면은 그걸로 볼 때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를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내란 특검 수사가 빨리 가지 않으면요, 이 국가가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니까 여야 정치권 그다음에 사회 각층에서 결론이 안 났다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뭐 내란 아직 결론도 안 났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발호하잖아요. 이거 빨리 결정을 해줘야 국가가 앞으로 나가죠. 계속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법관들께서 엄중함과 책임감, 의무감 이런 걸 좀 느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너무 안일한 것 같고, 우리 감찰관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의 일을 저지르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범죄가 소명 정도가 되는 건데 위법성 인식 여부까지 가면은요, 이건 본안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영장 심사 사안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안에서 이거 엄청 오랫동안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우선시 봐주는 게 맞는데 무슨 본안에서 오래 따져야 될 것까지 따져가지고 이렇게 영장 심사를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사법 신뢰가 더 흔들릴 것 같다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예,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을 할 당시에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평론가님께서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고 고위층이었으니까 그렇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가장 크지 않냐. 위법성 여부는 본 재판에서 다뤄야 할 이야기다. 인식의 여부는 뭐 증거인멸은 이런 그 계엄과 같은 범죄 여러 명 다중이 관련돼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말을 맞추거나 서로 간에 한 사람이 어떤 입장을 정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쭉 증거인멸이 되거나 진술 조작이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의 성격상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의 경우랑 구조가 똑같아요. 예. 이상민 장관도 보면은 지금 현재 전 장관도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통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나 하면은 위법성의 인식 여부를 아까 본안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안에서 살펴보는 것도 그렇지만 위법성의 인식 여부는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뭐 이렇게 처벌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뭐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안에서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경우는 제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다. 예, 이런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그 법무부 장관식이나 되고 수십 년간 법률사무에 종사해 왔으며 현직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직 국가법률사무의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이 위법성을 누구나 국민들조차 인식했던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로 달려가고 장갑차를 맞고 그랬던 이 국민들조차 인식했던 뭔가 잘못됐을 것이라는 감각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지 못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 자리에 그 국무회의 장소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모두에게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건가 하면 대통령이 아주 독단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가 있지도 않은 뭐 예를 들어 뭐 주변에 있는 대만을 상대로 우리가 전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갑자기 군 병력을 파견한다던가 혹은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뭐 적국을 가상해가지고 이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든다던가 이런 결단을 내렸을 때 그게 성공하면 누구나 그걸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독단적인 결단을 행정부 시스템 내에서는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과거의 통치 행위라는 그러니까 윗사람 그 국가 최고 책임자가 그 결단을 내린 것은 무조건 정당하고 일단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과거의 나치 시대 혹은 그 과거 군사 정권이나 이 권위주의 시대나 통했던 그런 법 논리를 여기다 적용한 것인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뭐 이런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그냥 윗사람들이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돼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런 사태를 우리가 사회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도 못 내려주고 사회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감찰관님 말씀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박성재의 구속영장이 이번에 기각된 게 윤석열 구속 취소보다 더 심각한 일이다. 이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박성재, 이상민이 통상적 업무를 했다고 하잖아요. 상황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통상적 업무를 하죠? 통상적이지 않을 때는 그 상황을 뜯어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업무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 업무라는 말은요, 그냥 상황을 그냥 호도하는 거예요. 이 정확한 상황을 그냥 일반화시키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윤석열 저기는 그 지기현 판사의 판단은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통상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러면은 이런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그 상황이 조금 뭐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이라도 뭐 봐줄 여지가
있다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지만 그거보다 이거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내란이나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란 인식을 갖고 그쵸. 있어. 예,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엄중함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굉장히 큰 사안으로 보고 빨리 사회와 국가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별로 집중도 안 하고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인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국민들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내란 재판 결과도 저도 그렇습니다. 뭐 지기현 판사의 재판은 그래 만에 하나 뭐 좋게 봐줘가지고 아주 독특한 판사의 독특한 튀는 결정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박정호 영장 전담 판사는 담담하게 무슨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게 마치 통상적인 사건처럼 바라봐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태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그런 점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재판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사법이라는 게 일단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1차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 업무라고 뭐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하고 박성재 장관 전 장관이 그 사람들이 통상 업무를 통해서 강화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것은 아주 비상식적이고 국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행위를 옹호하려고 하는 통상 업무를 통해서 내란 행위를 옹호하려고 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명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줬다면 그거는 정말 뭐 역사 인식도 부족하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통찰도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무원은 뷰로크렛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뷰로크렛이라는 게 뭐냐면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시스템, 뷰로크래시라는 게 전문 시스템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가져야 되는 거는요. 그 직업 윤리예요. 근데 그 직업 윤리가 이런 업무에 있어서 국민과 헌법에 어떤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권력자에게 순응하는 방식의 직업 윤리라면요. 그건 직업 윤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통상적 업무를 했다 그러면 그런 직업 윤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업 윤리를 통해서 양심과 신념과 철학에 그리고 헌법과 국민 이익에 부합하게 할 공무원의 소명과 의무감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게 무슨 뷰로크러시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각 직군의 직업 윤리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전부 다 협회에서 제재를 다 가해요. 왜 가장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 선생님이면 선생님 집단이 가장 그 분야에서 전문이고 하니까 그 협회에서 윤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윤리에서 어긋나면 그 업계로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 사회도 그래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판사가 하는 얘기는 공무원의 그런 엄격한 직업 윤리가 없어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러면은 국가가 발전하고 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아니 구속된 이상민 전 장관은 소방청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잖아요. 박성재는 뭘 지시했냐면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냐면 교정본부에 그 얼마나 수용 여력이 있느냐를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600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 놓고 이 문서를 나중에 삭제를 했어요. 휴대폰을 교체를 했어요. 증거 인멸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본인들은 이게 뭐 을지 연습이라던가 혹은 뭐 충무계획에 따른 비상시 정부 행동 요령에 따른 뭐 점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을지 연습을 많이 해봤지만 교정기관의 뭐 개호라던가 교정 시설에 대한 뭐
뭐 이렇게 안전이라던가 이런 걸 점검하는 그런 업무 절차는 있지만 수용 여력을 확인하는 건 없어요. 오히려 그 전시에 대비해서 안전한 장소로 수용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석방을 하죠. 그걸 조적을 석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석방 여력, 그러니까 그 여유 공간을 확인해서 얼마나 더 많이 잡아넣을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프로세서는 충무계획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명을 그냥 통상 업무라는 그 변명을 받아들여줬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예. 그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실장을 불러서 요 관련해서 포고령 혹시 위법성이 있어 없어 검토를 시켰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검이 조사를 했다고. 예. 여기에서 뭐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나오진 않을까요? 당연히 거기에서 나와야죠. 그거를 왜 지시했겠어요? 이 위법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사전에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그게 그 직무에 맞는 일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 통할하는 게 뭐예요?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행정행위의 위법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대통령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한 게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또 이걸 검토하라는 지시는 했어요. 그럼 그게 왜 지시하라고 한 겁니까? 잘 따르기 위해서 지시한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공범으로서 이걸 잘 피해 나가기 위해서 지시한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 실질심사, 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현출이 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논의가 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었다면 더더욱이 우리 지금 판사님들의 지금 이런 인식과 결론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국민으로서 예. 납득할 만하게 좀 국민에게 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구속영장을 첫 번째 신청을 할 때 특검이 그냥 처음부터 법무실장이라든지 지금 운전기사 조사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작에 하고 첫 번째 영장 청구를 할 때 이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았겠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이번에 새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때 당시에 그 수행비서하고 그다음에 그 장관 부속실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비서관, 서기관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권국장하고 법무실장을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법무실장은 장관이 포고령이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사람이고 그 인권국장은 회의 중에 포고문의 내용을 접하고 나서 이론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1호 보시면은 정치활동 일체 금지하는 그 내용이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좀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바로 해제해야 되는 것과는 이게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무슨 전공의를 처단합니까? 그런 식의 그 포고문은 저도 옛날에도 공부를 하면서도 봤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고, 또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국민들은 그냥 일상적인 포고문,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하는 모습만 보고도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성재 장관은 가장 먼저 용산에 도착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대통령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국무회의 장소에 있었고 관련된 서류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오랫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유가 있었더라면 이게 형법상 범죄 여부를 구성을 하는지를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충분한 판단 근거와 충분한 오랜 시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위법성 판단을 못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고밖에 말을 못합니다. 정말 저는 아이고 제가 너무 심하게 모셨던 더 심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말씀하는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점에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그게 형법상 처벌을 떠나가지고 본인이 사실은 이 공직자로서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도 이게 만약에 밝혀졌다면 당연히 파면 결정 안 했겠습니까? 예.
예. 여기까지만 뭐. 예. 그리고 우리 함철가님이 쭉 말씀해주신 이런 게요. 대부분 그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정황들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내란 오히려 공범. 내란에 대해서 흠결을 없애서 좀 더 완벽한 내란, 완벽한 불법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들 아닙니까? 예. CCTV 영상에 드러나는 것들도 그런 거하고 정황상 일치하는 측면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십니다. 이 지금 상황에 지금 법원은 이 수사를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이런 거 영장 같은 거는 발부를 해줘가지고 본안으로 빨리 넘어가게 하고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 불법 계엄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결론을 낸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사를 하는 건데 참 너무 뭐랄까 일반 사건하고 비슷하게 안일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 이거는 국가와 사회 전체를 갈등 상황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의 사건이에요, 지금. 예. 이게 계속 될수록 사회는요, 그 갈등 속에 계속 머물러 있고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 점을 법관 분들이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할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감찰관이 한 개만 네네. 이게 만약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네네.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바뀌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영장을 기각했던 최초 판단을 했던 판사는 보지 못하고요. 예. 다른 영장 전담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영장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네. 박정호 판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기각이 됐어요. 제가 거의 그 조스트라다무스로 밀고 있었던 게 처음으로 이제 좌절이 됐던 어제였습니다. 이거 진짜 말이 되는지 제가 정말 뭐 모든 것이 다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은 재미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역시 역사학자의 시작 시각입니다. 이러한 그 재미가 있어야 내란 특별재판부가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되는 거죠. 한덕수가 기각됐을 때, 박성재가 오늘 밤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새벽에 기각됐을 때 저는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가 머지 않았구나. 11월 달이 되면은 말 그대로 내란 특별재판부가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기각되던 뭐 발부되던 사실상 대세에는 지장이 크게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해요. 이제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저렇게 되면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내란 재판은 물 건너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증을 더 굳히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재청구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조은석 특검이 그냥 기소를 할 줄 알았더니 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해서 사실은 특검이 영장 재청구한 건 아마 3특검 중에서 아마 처음일 거예요. 최초에. 그래서 영장 재청구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기세죠, 기세. 그렇기도 하고 그 기세 중에서도 검사들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렇죠. 박성재 법무장관이 당시에.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꺾지 않으면 다음으로 이 반발하는 검사들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권 가지고는 반발하는 이걸 잠재울 수 없다는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저희가 다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조금 있다가 이어가는 거예요. 아니 강 박사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 오늘 제가 그 박성재 이 상황은 너무 좀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이제 시작도 전에 먼저 이제 감탄부터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강태경 박사님 오늘 정확하게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알려진 바는 거의 뭐 PPT를 230장을 준비를 해서 이제 이 공수처에서 파견 나갔던 검사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임했던 것 같은데요. 차정현 검사.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인데 이게 기각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럼 한 5일간 밤샜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좀 놀랍기는 했는데요. 이 특검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이제 소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등장한 기각 사유를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 구속의 상당성이 미비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를 소명하기가 부족하다라는 게 통상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거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는 뭐냐면 구속의 필요성 말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그 계엄이 위법하거나 위헌이었던 것을 자기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뭐라고? 아니 그 얘기 들어보세요. 예. 제가 갑자기 너무 급발진. 뭐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주장을 그렇게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박성재 인형 하나 갖다 놓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다. 자기가 이게 계엄이 선포되는 거에 정당한 걸로 생각하고 그거에 따른 그 주장 중에 통상적인 업무를 살펴봤다고 하잖아요. 뭐 그 구금기관 살펴보고 했다는데 3,600명 그렇죠. 구금가죠. 근데 저가 좀 싸한 느낌이 드는 건 이 자기가 위법하다는 걸 몰랐다라고 말하는 거를 잘 살펴보면 형법에 제16조에 법률의 착오를 주장을 하면 내가 이게 법에 의해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를 주장해서 제16조를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거가 바로 아까 말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건 만약에 이제 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고 뭐 그게 기각이 되든 뭐 인용이 되든 간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문제가 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다툼을 할 때 아마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예전에 윤석열 탄핵 심판을 했던 헌재의 결정문의 한 부분을 끌어들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까요? 그 결정문에서 항상 여러분들의 비판도 있었고 뭐 그걸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여야 대치 국면이었고 국정이 마비될 것만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하다. 뭐 그랬던 표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끌어들여서 자신은 이런 상당한 우려를 공유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계엄이 어느 정도는 그 선포하기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즉 내란은 아니라는 소리. 내란이 아니라. 아니요. 저는 이게 사실 그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금 사실 계엄령 보고문을 다 공유를 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1조 1항부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이게 1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적 판단을 하는 거지. 내란의 형사 범죄에 구속 요건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엄을 선포해요. 사실상 국민들이 우리가 2017년 기무사가 계엄 문건 만들어서 친위 구테타 일으키려고 했다는 걸 폭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계엄법에 의해서 절차적인 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계엄의 절차적인 서류들을 다 공개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사인하게 되고 뭐 이렇게 국무총리가 부기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안이 있어요. 거기에 대통령이 사인하고 국무총리 부기하고 계엄 선포문도 거기에 따라서 다 서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서류가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계엄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네.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해야 된다는 것도 이번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박성재도 거기에 편승해서 나도 좀 자세히 잘 몰랐다. 그러니까 당연히 통수권자가 계엄을 선포하니까 자기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전시 계엄 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전시 계엄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지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인데 그런 게 상당히 법관들한테는 내란죄에 대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사실 그 리박스쿨 손효숙도 기각을 했고, 그 다음에 김건희 3인방도 이제 기각을 했던 그 당사자고, 이제 박정호 판사. 나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박정호, 정재욱, 남세진. 그러니까 3명, 4명인데. 네.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사건은 기각하고 어떤 사건은 발부하고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이거는 판사가 누구라도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해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5만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심지어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CCTV가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요. 그 영상을 보고도 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거는 그 판사 탄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230장 PPT와 자료 내용 안에서 지금 CCTV 자료들 다 이제 그 영장 청구를 하는 그 심사에서 그 검찰 측, 그러니까 특검 측은 다 이제 제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 다툼의 여지, 저도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사실 그 더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우리 강태균 박사님이 설명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면 예를 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논리가 맞으려면요 상당한 긴급성이 있어야 돼요. 계엄을 잠깐만 국무회의라는 것도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국무회의는 언제 합니까? 매주 화요일 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하게 할 만한 북한의 도발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위가 폭동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헌재에서 첫 얘기한 게 우리는 그날 고요한 아침에 일상을 다 맞이하고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판사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박성재 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판사가 공정하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 사람도 내란 공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게 그 부지. 그러니까 뭐 인식의 뭐 부재 또는 그 법률, 그러니까 이 그 어떤 지식의 부재,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백을 갖다가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다른 부처, 이제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법률에 관한 가장 전문가가 행정부처 안에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아니 그 농림부 장관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가 이걸 특히나 이제 영장 발부를 기각을 하는 사람이 왜 그냥 다 차라리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날 텐데 마치 이런 부분 특히나 이제 그 내란 특검이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새벽 사이에 어제 밤에 제 개인 방송 마치고 새벽 사이 그 2시 정도 이제 뜬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 바로 영장 재청구 해라. 이거 그냥 하지 마라. 그리고 국민들 앞에 그 내란 특검은 이제 그 230장 PPT 다 공개해라. 왜냐면 브리핑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도대체 어떤 식의 그 상황들을 판사가 그 함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독립적인 권한이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만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저희들끼리의 그 텔레그램 대화에서 저희들끼리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그 폭로하는 우리 폭로할 만하니까 우리 강태경 박사님이 내란 특검에서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기사를 공유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특검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느끼나 보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아이고 내가 보면서 지금 대통령이 그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호 판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 기각하냐 인용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온 국민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느냐라는 거죠. 아니 제가 하는 말이. 또 하나 더는 저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기분 나쁘게 제가 그 박성재 구속을 바로 직전 우리 내란 특별재판부 3화도 여러분 재밌습니다. 많이 보십시오. 3화에서 우리 그 와중에 웃겼다. 3화 되게 중요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성재가 왜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되는가. 근데 박성재를 구속하는 것이 이제 그 내란의 그 검사들을 이제 투입을 시키려고 했던 이 혐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가기관 중에 검찰이라는 곳이 경찰도 그때 이제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검찰 그래도 경찰은요. 영등포서였어요. 근데 이제 검찰은 이제 순일부가 이제 뭐 김주현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부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를 통해서 그때 이제 영장 청구를 왜 했느냐라고 이제 내란 특검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이것이 사실관계가 이제 구속영장 인용됨으로써 인정이 되면은 그 다음 이제 수사 대상이 이제 심우정이었다라고 이제 그 심우정 바로 수사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맥락에서 일부러 약간 끊어버린 느낌이란 말이죠. 더 이상 검찰에서 수사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훌륭한 범죄의 변호사들은 그 피의자를 자기 의뢰인을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해주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하게 만들어주는 변호사가 최고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소를 세우지 마라. 그러면 네의 증거가 올라갈 거다. 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기소는 그러면 관계 없으니까. 심우정에 대한 나도 지금 박성재라는 사람이 심우정만큼 지금 국민들한테 유명합니까? 아니거든. 지금 우리 매불쇼라든가 스픽스라든가 뭐 서울의 소리라든가 이런 데에 공통적으로 구독을 누르고 계시는 전국에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구독자들이 다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거의 다. 제 유튜브 채널에 20만 명 중에도 한 15만 명은 나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딱 오늘 박성재의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게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심우정에게는 아예 털끝도 못 건드리게끔 만드는 거구나. 심우정을 향한 화살을 돌리지 못하게끔 지금 만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분 나빠요. 네. 기분이 나쁘시구나. 그래서 특검은 이제 영장 재청구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빠른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지금 사실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갑니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진짜 갈 수 있을까요?라고 우려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 이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날 밤 국무회의에서 돌아와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구금시설 얼만큼 비우고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출입국 관리해서 출국 금지시킬 것들 이런 것들 쫙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엄 사령부에다가 이제 그 합수 본부에 보내는 거예요. 옛날 전두환이 합수본부장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 파견하는 거 이걸 다 검토하는데 그 회의에서 유혁 감찰관이 반기를 들고 사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는 뭐 유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뭐 성향이 어떤지 그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는 고려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사표 던진 사람은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공직사회에 어떤 그 문제점을 낳느냐 하면 저런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고 이런 것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렇죠. 안 따르면은 내가 불이익을 받고 유역처럼 하면 바보 되는구나. 즉 박정훈 대령처럼 하면 바보 되는 거고 내가 살 길은 앞으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 따르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는 시켜서 그랬다. 이렇게 공직사회가 부패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특히 국가를 대표해서 법을 집행하는 최고 정점에 있는 국무위원을 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것은 이 사법부가 지금 이 내란에 대해서 이미 입장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현이 선고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새벽에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이 되자마자 온 이 여건이라고 하는 정당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가고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제가 방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고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로 11월 자연스러운 길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줄 알았는데 아까 임태훈 소장님 말씀처럼 뭐냐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재판에서 자기가 주장한 거 있잖아. 헤르만 괴딩이 내보고 버튼을 누르라 해서 나는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왜 내보고 죽였다고 하느냐. 이거 지금 해면서 임태훈 소장이 말씀대로라면 박정호 판사는 그래 너는 버튼만 눌렀구나. 이러고 지금 판결을 때려준 거예요. 그렇죠. 말이 되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나 전쟁 범죄나 비슷한 건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논리면 히틀러가 예를 들어 죽지 않았으면 히틀러는 무죄 주장할 거예요. 천황이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거랑 비슷한 논리인 거죠. 예를 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버튼을 눌렀던 사람은 그래도 말단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술 맨날 같이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와닿는 우리 임태훈 소장님의 말씀이 이제 어쩌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에 대해서 이미 예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입장이 서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가 내란 공범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이 내란 특검에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오늘 특검을 출석을 했는데 왜 출석했느냐라고 하니까 구치소 직원이 골탕 먹을까봐 자기가 출석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4번 만에. 네. 아이고 참. 아니 14번은 이건 좀 딴 얘기인데요. 제가 히틀러 얘기해가지고 전범 얘기했지만 잠깐 얘기도. 나치 독일 히틀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해부됐는데 수감 상태에서 자살을 했군요. 저기는 갈 용기라도 있다니까는요. 자살할 용기라도 있었네 걔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게 법을 많이 알고 법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빨리 종결시켜야 돼요. 뭔 얘기냐면 이게 지금 단순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수사 있잖아요. 지금 삼특검이 수사하는 특히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이런 게 엄청난 양으로 기각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통신 조회 뭐 이런.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한번 강조드렸지만 임성근 사단장의 친척인 박철환 검사 압수수색 영장이 핸드폰은 나오고 통신 영장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만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 조 대표님하고 나하고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본다고요. 그걸 쫙 보고는 수사 보강해가지고는 조 대표와 임태훈의 핸드폰을 털자 이렇게 가야지 수사에 A, B, C, D가 맞는데 이 거꾸로 가. A는 기각시키고
뭐 C를 발부해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30몇 개 걸어놓고 한동훈 씨. 약 올린대요. 네. 그 잘 풀어봐 이러고 약 올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잘 알고 법 기술을 잘하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다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의 논리,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사람이 뭐냐면 내란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법의 지배를 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바꿔야 돼 이름을. 뭐 윤석열 제국공화국 뭐 윤석열 인민공화국 아니 제국. 그러니까 황제. 윤석열 왕이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전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저는 이 더 이상 박성재를 이제 구속시키지 못하면 이 내란 특검은 더 이상 구속시킬 사람이 없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더 이상 구속을 진행하거나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지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내란 특별재판부뿐만 아니라 영장도 그러니까 내란 관련해서는 영장도 전담해서 재판부를 별도 이제 구성을 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나. 왜냐면 사실 뭐 이제 기소 재판을 하는, 그러니까 공판을 하는 그 재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다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거진 다 이제 기존에 출석했던 뭐 내란 관련 이제 재판들은 뭐 이진우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보석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내란 국무회의, 특히나 그 CCTV를 볼 때 우리가 다 화가 났지 않습니까? 낄낄 웃었어요. 이상민이가. 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 막 나가면서 막 손가락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만큼 사실 포고령만 읽어도 첫 1호부터 모든 그 반헌법적인 사실 어느 정도 사법의 이제 지식만 있어도 그것이 완벽한 이제 위헌적 포고령인 걸 인식했었는데 사실은요 그 공범이 안 되려면 범죄 장소를 빨리 이탈해야 돼.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그렇죠. 아니 근데 나는 그 CCTV에서 윤석열이가 나가잖아. 이러고 나가죠. 네, 나가는데 아무도 따라 나가서 그걸 말리는 놈이 없어. 난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역사학자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 나가가지고 하면 대통령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한 서너 명만 미리 공모를 하고 한 대여섯 명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럼 나중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서 뭐 내 같으면은 따라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쳤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 장관은 못 하셨죠. 그래야 뭐야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 사람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거 오늘 하루 종일. 그러면은 자아가 저랬구나. 그러면 아마 걔가 핵심 용의자로 요번에 내란 용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저 사람 빼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렇죠.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정말 너무 화가 중소벤처기업 유상임 장관이라든지 저기 누구야 송미령 장관, 농림부 장관 이런 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송미령 장관은 어이없이 이러고 가만히 있어. 앞에 대각선 뒤통수만 보이지만은 앞 표정이 다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장관들이 있잖아요. 이제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먼저 우선이지 사실은. 군을 이제 군령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제 저렇게 막 부산하게 움직이고 법무부 장관은 안 말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총리도 가만히 있어. 부총리는 예산 끊고 긴급 예산 편성하라고 막 지시하잖아요. 그걸 막 쳐다보고 막 한독수 막 서로 막 쳐다보고 있고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행안부 장관도 낄낄 웃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장관들은 사실상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짜치는 거죠. 짜치니까는 이제 못 말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범죄의 현장에
범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은 나중에서야 했을 거예요. 이 계엄, 이 구테타가 친위 구테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그거 되게 국무위원들은 저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성공했으면 어떡할 거냐고. 아니 그걸 떠나서 저는 그 CCTV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게 저들은 단 1%도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매주 했던 국무회의,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는 세상이 바뀌었겠구나라는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